1950년. 서울의 거리는 폐허였고 아이들은 맨발로 미국산 구호미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그 나라가 달을 도는 위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아랍의 왕국들도 줄을 서서 한국의 기술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구호물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럽 우주전략 고문 토마스 클라인의 박사. 그는 한국 방문 후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모조리 깨뜨리는 8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클라이네입니다. 독일 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유럽 우주산업협의회의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사와 ESA의 공동기술 자문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여했고 한때는 유럽 우주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남자라고 불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칭호가 무색해졌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쳤던 한 나라가 지금 지구 궤도 밖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025년 2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과 유럽 간 차세대 위성 공동개발 협력 사전 검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국, 위성 기술이야 있겠지만 어차피 부품 대부분은 외국산이겠지. 그게 첫 반응이었죠. 어쩌면 그때까지도 이 나라를 기적은 만들었지만 기반은 부족한 나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독본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선생님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지금 저 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있었어요. 칠판에 붙은 한 장의 사진.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 묻은 어린아이가 밀가루 자루를 등에 메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오늘 하루도 구호식량으로 연명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음식이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하게 맴돌아요. 그 아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까 많을까? 그땐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2세가 된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하게 됐죠. 사실 처음 이 일정을 통보받았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의심이 들었고 사실 그 의심은 경멸에 가까웠지요. 구호식량으로 연명하던 나라가 우주기술을 수출한다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껏해야 조립기술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전 세계 대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던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입국 심사조차 달랐으니까요. 서류 대신 앱으로 자동 등록, 세관은 안면 인식 통과, 호텔 체크인도 모바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실용위성, 독자 기술로 우주궤도 진입. 독자 기술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아니, 그보다도 무언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도착한 첫 장소는 국립과학기술기록원에서 열리는 구호와 우주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였어요. 처음엔 다소 진부한 테마라 생각했지만 그 입구에서 멈춰 서고 말았어요. 그곳 벽 한가운데엔 구식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전쟁 직후 한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입은 옷은 찢어진 셔츠 한 장뿐이었죠. 그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주를 설계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여정이 기술 시찰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과 투쟁, 그리고 비약을 마주하게 될 인생 최고의 충격 여행이 되리라는 걸 직감했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란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의 나라라고 배워왔어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죠. 북쪽은 소련의 후원을 받으니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남쪽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결국 흡수되겠지. 그게 당시 서독의 일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냉전시대,
동서분단의 거울로 한반도를 바라봤던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그저 지정학적 실험체 정도로 여겼던 거였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학 교수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꺼냈지만 주로 군부 독재나 반정부 시위, 경제 불균형 같은 부정적인 사례로 소개했죠. 아시아의 변방, 그것이 한국이다. 이 말은 전공 교재의 부제목으로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웃깁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서 위성기술을 배우러 오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며칠 전 한국국립과학기술자료관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전시물을 마주했어요. 바로 1970년대 한국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손수 만든 로켓 모형이었죠. 독자 개발이라고 쓰여 있었고 연소실 도면, 추력 계산식까지 자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갈고 닦았구나.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었어요. 왜 우리는, 왜 독일은 이 나라의 저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로 치부해왔던 걸까? 그날 저녁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망하면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잔을 들어올리며 덧붙였죠. 우린 이미 바닥이 뭔지 봤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저 학문과 데이터로 한국을 분석했을 뿐인데 그들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성공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평가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겉껍질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이 나라는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던 나라였고 죽음 대신 기술을 선택한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한국의 소형 위성 개발업체에서 브리핑을 받는 중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이 기술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요. 전에는 그게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군요.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만드는 방식으로 과학을 대했어요. 실패하면 망한다. 망하면 굶는다. 굶으면 나라가 끝난다. 왜 이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지. 왜 실패를 즐기는 서구식 창의 교육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은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은 오히려 날아올랐습니다. 그건 의지였고 각오였고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몰락이라는 과거 논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을 닫았죠. 그 논문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았고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날고 있으니까요. 지금껏 수십 년간 유럽과 미국의 우주센터를 오갔습니다. 나사, ESA, 그리고 독일의 DLR까지 로켓과 위성이라면 눈 감고도 시스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 누리호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대전 외곽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부지 방문 당일 산악 지형이 많아 워킹 슈즈가 좋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 말이 안 나왔어요.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첨단 우주시설. 딱 봐도 군사 수준의 보안이었고 도로 하나하나가 로켓 이동을 위한 정밀 설계였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관계자가 안내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누리호 실물 2단 로켓. 강철처럼 빛나는 외장, 국산 액체 엔진과 터보펌프 모듈, 직접 설계된 제어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개발도상국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무심코 그렇게 물어봤어요. 관계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엔진부터 구조체, 연료 개통까지 전부 국내 개발입니다. 97%가 국산이고요. 나머지 3%는 소재 수입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독일은 국산화율 몇 %였지? ESA는 아직도 미국 시스템 의존 중인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준을 넘은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다음 순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더 있었죠. 엔진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새겨진 문구. 대한민국 항공우주청 KASA. 조용히 관계자에게 물었죠. 이제 당신들도 국가우주기구를 가진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올해 출범했습니다.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쪽이 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질투가 났어요. 독일은 아직도 정치적 논쟁 속에서 우주 예산 삭감만 논의 중인데 한국은 밀가루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우주를 바라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 그걸 눈앞에서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시설을 둘러본 뒤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다음 10년간 한국 우주개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달 착륙선, 우주인터넷망, 군집 위성 체계까지. 그야말로 국가 단위의 우주전략서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의 문제였죠. 누리호 앞에 섰던 그 느낌, 기계에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맨발로 시작한 한 민족이 이제는 스스로 하늘을 설계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에 기술을 공급하고 나머지 국가는 그것을 구매하는 피라미드 구조. 그게 우주산업의 불변 법칙처럼 여겨졌어요. 한국의 위성 제조업체 세트레가이 본사를 방문하면서 그 생각은 무참히 깨졌죠. 그곳은 한층 전체가 위성 조립, 검수 공간이었어요.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무장한 채 직접 PCB를 조립하고 안테나를 점검하며 자체 제작한 열차폐 모듈을 시험하고 있더군요. 여기 보시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납품 예정인 고해상도 관측 위성입니다. 기술팀장이 손으로 가리킨 건 유럽식 부품이 섞인 복잡한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순수한 한국산 위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네요. 기술팀장이 한쪽 모니터를 열며 설명했죠. 이건 현재 계약 진행 중인 국가 리스트입니다. 스크린에는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제가 지금까지 기술 수출국으로만 여겨온 나라들이 한국의 위성을 구매하거나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UAE와의 계약은 충격이었죠. 정밀 관측 위성이기를 100% 한국 설계로 납품 예정이었고 심지어 발사체 옵션까지 한국산 누리호를 포함하는 조건이었거든요. 한때 석유와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이제는 한국의 손에서 하늘을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봤어요. 왜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팀장은 조용히 대답했죠. 빠르니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 기술보다 명성보다 이 나라는 이제 신뢰로 물건을 파는 수준까지 온 거였죠. 사실 위성은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엔진 고장나면 도로에서 세우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우주는 수리도 불가하고 실수는 곧 수십억 손해로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각국이 한국 위성을 선택한다는 건 이 나라의 기술을 넘어 철학과 태도를 믿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후 회의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임원이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써보고 성공시켰고 이제는 남들이 우리 걸 써보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이 나라는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든 기술을 판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이랬죠. 우리는 더 이상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이제 한국과 경쟁하는 구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보고했어요. 지금까지 우주산업의 정상을 보며 일한다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그 정상은 서울 어느 사무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국립우주기록관을 찾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렬하고도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전시관 입구를 지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린 공간이었네요. 왼쪽에는 1970년대 말 한국이 처음으로 우주를 꿈꾸던 시절의 사진이 있었어요. 낡은 실험실, 벗겨진 시멘트 바닥,
학생들 몇 명이 나무 책상 위에 연필로 그린 로켓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죠. 프라이팬을 개조한 연소실, 주전자와 고철 조각으로 만든 간이 추진체 모형, 그리고 손바닥만 한 수학 노트에 빼곡히 적힌 출력 공식들. 바로 옆 전시 공간에 2023년 달 궤도에 진입한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사진이 있었어요. 까맣고 반짝이는 그 위성은 달의 뒤편을 선회하며 찍은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하는 장면이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 위에서 지구를 본다. 그 두 사진 사이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연필로 궤도를 그리던 시절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궤도를 따라 실제로 달을 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하나의 영화처럼 이어졌어요. 연필로 궤도를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하는 엔지니어가 된 겁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전시관 바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한국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아까 보신 사진의 아이, 최근에 자녀분과 함께 이곳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자녀분은 누리호 개발팀에서 연료 시스템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도 통계도 아니었죠.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고 그의 아들이 살아냈고 이제 그 아들이 달을 향한 연료를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독일에서 계획과 예측의 나라라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죠.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이 나라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바로 기억이었죠. 그리고 그 기억을 버리지 않은 정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더는 기술 격차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격차는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일이 그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둘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출발했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독일은 정체됐고 한국은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서울 근교의 한 국방기술연구소를 찾았을 때였어요. 연구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미 정찰 위성과 국방 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세계에 널리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무심코 반문했죠. 그걸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린 보여주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이 나라는 이미 실력을 쌓아버렸다는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독일이 처한 현실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 역시 20세기 중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정밀기계, 과학연구 인프라를 세웠고 한때는 기술제국이라 불리기도 했죠. 그랬던 독일이 지금은 과학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전략을 미국에 의존하며 우주산업은 선언만 무성하고 실행은 없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예산을 민, 군 융합에 투입하고 민간 기업과 손잡고 기술을 다져가고 있었죠.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캠퍼스를 둘러보던 중 한 교수가 연구실 벽에 붙여둔 글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린 꿈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독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줄이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할 수 없던 걸 만들어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향의 차이였고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결과를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시켜 생각하더군요. 이 기술을 우리가 안 만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과학이, 기술이, 철학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자부심이 한국 땅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자부심이 아니라 집념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으니까요. 그 집념이 지금 우주를 향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켜야 할 유산에만 집착했고 한국은 쌓아야 할 미래에 매달렸죠. 우리는 과거를 품에 안았고 한국은 미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에 있는 후배 과학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젠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들이 우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밝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 대신 위성이 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정 중 다누리 관련 기술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후 3시 반, 다음 일정까지 3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생겼고 동행하던 과학기술부 실무자가 이렇게 말했죠. 클라이네 박사님, 혹시 서울숲 가보셨습니까? 가볍게 산책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정식 방문이 아니라면 평소엔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서울숲 입구에 도착하자 분주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조금 걷자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엄마가 지나갔고 그 뒤를 따라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속도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른 이 모든 이들이 서로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누구도 밀리지 않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듯한 그 조화로움이 마치 한 편의 악보처럼 정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철저히 설계된 문명이구나. 기술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기술을 얹은 도시. 예전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무수한 회의와 분쟁, 예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늘 경제성이었고 약자를 위한 시스템은 늘 후순위였죠. 그런데 이곳 한국은 약자를 위해 먼저 설계하고 그 위에 효율과 기술을 더 씌운 나라였어요. 길을 건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어르신 한 분이 지하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약자를 배려해서인지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더군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분은 말없이 탑승하셨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아요. 기술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속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그게 그날 진심으로 느낀 한국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늘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위에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한 나라였네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문명을 만든 거구나.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속도가 아니라 기억과 배려로. 하늘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 홀로 나왔어요. 분주했던 일정,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감춰진 감동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강 위로는 도심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어딘가 날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분명 제 책상 위에 수십 번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경제성장 사례, 냉전 잔재, 남북분단. 자료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숫자로만 읽었고 그저 참고 자료일 뿐이라 여겼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은 제 수십 년 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깨끗한 연구실, 최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죠. 그들은 마치 내일이 마감인 것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에게 물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면 남이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됐는지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사고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못하면 우린 망한다는 절박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죠. 누리호 발사 관제실 모형을 관람하던 중 한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 소프트웨어도 모두 국산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독일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점점 더 많은 우주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만난 전문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미 고해상도 관측 위성을 만들 수 있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 발전 속도에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방문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현장이었어요. 우리 유럽은 갈릴레오 시스템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자체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물었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회의를 짧게 하고 결정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유럽의 현실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저는 어릴 적 배웠던 독일식 근대성의 신봉자였어요. 합리성, 질서, 단계적 개발, 관료적 절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틀을 부수고 만든 기술을 무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정된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기술협력 MOU 서명 직후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한국은 우주까지 가려 했습니까?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 위험도 있는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과거를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끝없이 밀어올려요. 그 말에는 굶주림이, 굴욕이, 무력함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집단적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부끄러웠어요. 지금껏 우월감에 취해 있었고 협력이라는 말조차 시혜처럼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우리는 한국과 공평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합니다. 더 일찍 이 나라를 알지 못했고 더 일찍 이 정신을 연구하지 못했던 것을요. 그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잊지 않는 민족이 기억을 통해 미래를 건설하는 나라라는 걸. 한때는 구호 식량을 등에 맸던 나라. 이제는 위성을 수출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케 한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동력 삼아 날아오른 사람들. 그 정신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안에 남습니다. 그들의 하늘을 본 눈으로 이제 저도 조금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그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한국의 경제는 결국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확신했죠. 그가 본 한국은 중국에서 상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글로벌 최강, 방위산업 유럽까지 휩쓴 차세대 강국, 경제력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도 살아남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현실을,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절대 넘볼 수 없다는 운명을.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봤자 기다리는 것은 감시와 숙청뿐. 그는 결국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숨긴 채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공했다기보다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죠. 저는 40대 초반 중국에서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 지금은 꽤 큰 자산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저는 한국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싸구려 아이돌, 김치, 그리고 미국에 빌붙어 사는 작은 나라. 그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고구려, 조선, 다 중국이 허락해서 존재했던 거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제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제주도가 사실상 중국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국인들이 짜증을 내든 말든 결국 중국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더 깊이 파보려고 했어요. 듣기로는 송도, 인천, 제주 같은 지역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망하다고 하더군요. 한국 경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한국 기업들 힘들었다던데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같은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매입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왔죠. 뭐, 결국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아냐? 하지만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이 감히 중국 자본을 견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는데 예전 같지 않더군요. 한국 정부가 투자임 인제 조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중국인들의 투자가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조가 강해지고 있더군요. 과거에는 중국 자본이 한국 땅을 마음껏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예상보다 단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이동해 강남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라는데 투자만 잘하면 금방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겠더군요. 외국인은 서울 부동산 투자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중국인은 제주도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건 제주도 얘기고요.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해졌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야, 한국이 감히 중국인을 경계해. 저는 돈을 쓸어 온 투자자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저 같은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닌가요? 돈을 더 주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뒷돈을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한국은 이게 안 먹힌다고. 서울이 어렵다면 송도나 인천으로 가볼까 싶었어요. 인천은 중국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투자하기 쉽겠지 싶었죠. 송도는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예상과는 다른 장벽이 있더군요. 송도도 투자임인제 적용 지역이라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경계하면서 심사를 빡빡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돈만 있다고 비자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덧붙였어요.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제주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정부가 더 신중해졌어요. 예전에는 투자임인제 덕분에 쉽게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제는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쉽지 않을 겁니다. 며칠 동안 서울과 인천을 돌아다녀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 자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어느 날 투자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인 투자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오래 해온 사람 같았죠.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예전처럼 쉽게 투자하기 힘들어진 이유가 뭐죠? 저는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상대방은 피식 웃으며 답하더군요.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한국 부동산을 장악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쉽게 받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그런데 몇 년 후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싹 빠져나갔죠. 한국 땅을 장악하는 척하다가 결국 이득만 보고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알아보니 제주도 녹지그룹 사건도 그랬어요. 2012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대형 헬스케어 타운을 건설했지만 2017년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떠나버렸죠.
그래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건 중국에서나 통하는 논리죠. 한국은 이제 중국 자본이 아니라 미국, 유럽 투자자들을 더 원해요. 솔직히 중국이 한국 경제를 장악할 거라는 건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5억 원만 투자하면 제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거주 비자가 나와요. 게다가 부동산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서울, 부산, 송도 같은 지역의 경우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도 별 제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추적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점점 중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이 한국 부동산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 자본의 허점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송도나 인천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망하다고 알려진 지역조차 이제는 중국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처럼 뇌물이나 정치적 로비로 쉽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돈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경제는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도 결국 중국 시장이 없으면 망한다. 한국 기술력, 결국 중국이 앞서 있다. 저는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압도적이고 한국은 결국 우리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믿었죠. 그래서 한국을 떠올리면 조립공장, 중국이 밀어붙이면 흔들리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머물며 경제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중국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분명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 덕에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정작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에 덜 의존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중국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이다. 한국 따위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뉴스는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방산 기술을 인정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왔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국 정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투자자 모임에 갔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조선족을 이용해 특정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중국 공산당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걸 다 알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한국이 중국 자본을 경계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려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뒤 서울 강남의 한 중국인 전용 라운지에서 열린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부유한 중국 투자자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여 있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분위기 안 좋지 않나? 한국 정부가 자꾸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러게.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 뭔가 좀 다르다니까.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 정부가 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걸 막으려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너희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해주지. 한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당의 그림자가 퍼져 있었어. 중국 정부가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과 조선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그야 당연하지.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관리한다던데. 그래.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이걸 눈치채고 대응하기 시작한 거야. 중국 유학생들, 심지어 투자자들까지도 감시하고 있다는 거지. 저는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만 한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인 집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그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유학생 모임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한 한국인 지인이 말하길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중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시위에 참여하죠? 그게 문제야.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지인은 제게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전부 중국인이야? 그렇지.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 지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시위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위대 중에 유난히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한 시위자가 갑자기 한국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처음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그저 한국의 민중가요 같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곡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금지곡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재생될 수 있는 노래, 하지만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노래. 그제야 저는 한국을 너무 쉽게 보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친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국이 벌이는 초안전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을 흔들려 했던 중국의 시도는 이미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초안전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군사전쟁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정보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무제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조용한 침략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고 서울에서는 아예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죠.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직접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정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본 진실들을 조심스럽게 중국의 지인들에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단 2글자가 적힌 메시지를 보고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보고하라. 중국 대사관에서 온 문자였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설명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중국 정부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끄고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어요. 중국 대사관 감시 시스템.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은 해외 중국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중국 국적자들은 대사관에 등록해야 하며 일부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공산당이 지시하면 해외에서도 중국인들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감시 대상이 된 건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래 거주한 한 중국인 사업가를 찾아갔어요. 그는 조용히 술을 마시다 말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요? 너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 만났지? 한국에서 뭘 많이 보고 다녔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한때 중국에서 온 투자자였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대사관에서 내게 보고하라는 연락이 오더군. 그래서요? 그래서 갔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는 손을 비비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국에서 뭘 보고 들었는지 세세하게 조사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위해 작은 일들을 도와주라는 제안까지 하더군.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절했지. 그랬더니 중국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될 거라며 은근히 협박하더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난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 이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남아도 중국 대사관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려면 중국 여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중국 여권을 포기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야 미국으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보고해야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면 안 됐어요. 한국 시장은 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고 중국 자본이 더 이상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만 말하려 했어요. 보고가 끝난 뒤 저는 투자자 네트워크 사람들과 만났어요. 이들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거면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자본이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니까요. 저는 단순한 투자 조언처럼 보이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중국이 한국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 거죠. 이제 남은 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최대한 조용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중국 공안이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마침내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애써 감추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그러나 심사관은 무전을 마친 뒤 제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설마 내 이름이 감시 리스트에 오른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고 멀리서 공안 몇 명이 이쪽을 힐끔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뿐이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며 지루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걸린 걸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때 심사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내밀며 말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탑승하십시오. 그 순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표정을 바꿀 수는 없었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받아들고 최대한 침착한 걸음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고 안전벨트를 맸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 조용히 길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착륙했어요. 중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몰랐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손에 땀이 났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공기,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공간. 저는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어요. 중국 대사관 감시망, 망명후 신변 보호, 미국에서 살아남기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인터넷 기록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제 행동을 보고하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유학생도 아니고 망명을 신청한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성공한 투자자였고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중국에 있을 때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산을 해외로 분산시켰어요. 한국에서도 일부 자금을 정리해 미국으로 옮겨놓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돈을 빼돌린 사람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제가 자산을 해외로 옮긴 걸 중국이 모를 리 없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거짓이었는지 깨달았고 중국이 한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제 생각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저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